여러분이 글쓰기 이론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셔도 그것이 실제 글을 쓸 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겠죠. 그러니까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걸 잘 생각하면서 이론 강의를 들으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설명해 드릴 거는 뭐냐면 제가 쓴 글입니다. 강사가 어떻게 쓰는지 아셔야 그게 또 여러분에게도 공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메리 포핀스와 아버지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쓴 글입니다. 강사는 어떻게 쓰는지를 좀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전개해 나갔는지 그걸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수필이고요. 제목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문장을 보지 않습니까? 첫 문장에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유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시작합니다. 45년 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났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45년 전? 무의식에 가까우리만치 멀리 떨어진 그 어디쯤엔가 기억의 편린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수십 년간 다른 기억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 영화에 대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호기심을 자극한 것은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부터다. 자, 그 영화가 뭔지는 아직 안 나와 있죠. 영화 얘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나오겠죠. 혹시나 인터넷에서 간단한 기록이라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이 싹 텄다. 지금은 포털 사이트에서 영화 제목만 쳐도 5,000원에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검색했을 때만 해도 아주 간단한 정보 외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영화가 주는 매력도 물론 충분히 있지만 그보다는 그와 얽힌 추억이 더 애틋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인 것 같다. 아버지와 함께 관람했던 그 영화. 자, 그 영화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살짝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본론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어쨌든 이제 도입 부분에서 내가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는 아버지와 함께 본 영화였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까지 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메리 포핀스는 1975년 12월에 개봉한 디즈니 영화다. 주인공 줄리 앤드류스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여주인공으로도 매우 유명하다. 개봉일로 봐서는 아마 내 나이 8살 때쯤인 것 같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찾아간 극장에선 디즈니사의 영화를 만날 수 있었다. 자, 메리 포핀스라는 구체적인 영화의 제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언제다 이렇게 시간도 나왔고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와 함께 본 영화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대개 그렇듯이 나 역시 꿈과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는 디즈니의 영화가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어린아이였던 제가 그랬다는 거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아주 달콤하고 향긋한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요거는 실제 그랬다는 건데 뭐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극장 내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 코에 기분 좋은 냄새가 와닿은 것은 아직도 생생하다. 아마 똑같은 냄새를 지금 다른 곳에서 맡는다 해도 아마 같은 냄새라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뇌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냄새를 담당하는 기관이 뇌의 해마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냄새의 기억은 오래 간다고 한다. 그것이 아마 극장에서 맡았던 그 향기가 지금까지 향수를 자극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 냄새에 관한 추억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45년 전의 일이지만 그것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영화는 그야말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황당한 설정으로 전개된다. 주인공 메리 포핀스는 구름 위에서 화장하고 바람을 타고 날아다닌다. 그녀가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 꼭대기에는 말하는 앵무새의 머리가 달려있다.
지팡이가 있는데 이 위에 앵무새 머리가 달려 있습니다. 땅에 그려놓은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 한바탕 신나게 놀다가 다시 그림 밖으로 나오기도 한다. 남자 주인공 버튼은 런던에 아침이 찾아오면 가스등을 끄고 다니고 굴뚝을 청소하는 청소부들과 함께 지붕 위에서 신나게 춤을 춘다. 굴뚝 청소부입니다. 1910년 런던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주어 아련한 신비감을 더하기도 한다. 이렇게 썼죠. 자, 이제 본론이 시작돼서 쭉 가고 있는데 그 영화에 대한 소개는 대략적으로만 그냥 설명했습니다. 이게 영화 감상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의 추억,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좀 이야기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강직하고 권위적인 분이라 아들인 내게 살갑게 대하신 적은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표면적으로 느낄 수 없었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위기 상황에 처하면 아버지는 해결사로 나서길 주저하지 않으셨다.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에피소드로 집어넣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아버지는 담임 선생님을 기꺼이 만나 주셨다. 뒤늦게 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와 다르게 자식들을 속으로 깊이 사랑하고 계셨다. 자, 고등학교 때 이야기가 중간에 한번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86세 할아버지가 되어 병상에 누워 내 간호를 받으셨다. 간암 판정을 받으신 아버지는 수술 날짜가 다가와도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다. 수술을 앞두고 2박 3일간 병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했다. 평소에 아버지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 소재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간간히 옛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코에 산소를 공급하는 줄을 달고 위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빨아들이는 줄까지 달고 계셨지만 표정은 어둡지 않았다. 그저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를 병마와 싸우는 시간에도 여전히 갖고 계셨다. 아버지와 같은 병원에서 2박 3일간 지냈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느낌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박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원에서 지내야 했으므로 태블릿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것을 요긴하게 쓸 기회가 왔다. 자, 이 글의 제목이 뭐였냐면 메리 포핀스와 아버지라고 돼 있죠. 둘을 이제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좀 필요합니다. 제목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간호하는 동안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기로 하고 넷플릭스에서 검색했다. 메리 포핀스와 메리 포핀스 리턴즈가 눈에 확 들어왔다. 1975년에 개봉했던 메리 포핀스를 선택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45년 만에 다시 맞이한 바로 그 영화,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영화, 감개무량했다. 아버지와 그 영화를 같이 보았다는 기억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깊은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병상에서 아버지를 간호하는 입장에 그 영화를 딱 접한 순간 굉장히 감개무량했겠죠. 아버지는 깨어있는 시간보다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아버지가 눈을 뜨셨을 때 태블릿을 보여드리면 이것이 아버지와 45년 전에 함께 봤던 영화라고 말씀드렸다.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그러냐고 하셨다. 아버지의 반응. 그 다음에 아버지를 간호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네가 아버지를 간호한 이 시간이 나중에 너에게도 기억이 많이 나겠구나 하셨다. 그랬다. 아버지와 나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절박함과 절실함을 갖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아버지를 위해 해드린 일도 없는데 이 생각이 나를 더욱 슬프게 했다.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후 수술실로 들어가시는 아버지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버지, 지금이 기도할 시간이에요. 수술 잘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알았다고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아버지를 뒤로 하고 수술실을 돌아섰다. 수술실에 들어가시는 아버지의 모습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시간 수술을 마친 후 의사가 불렀다. 떼어낸 위를 가리키며 수술은 잘 되었으니 다음 치료에 집중하자고 했다.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버지를 본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다. 마취가 풀리며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니 고령에 잘 견뎌내실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의사가 한마디 했다. 할아버지, 저 알아보시겠어요? 할아버지라는 말을 듣게 되다니. 나에겐 아버지지만 그에겐 그저 다 죽어가는 한 노인으로 보였을 것이다. 연세로 보아서는 할아버지라는 용어가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내게는 너무나 야속하고 속상한 단어였다. 나에겐 영웅인데 타인에겐 그저 한낱 노인에 불과하단 말인가. 하지만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희망적이었다. 그 다음날 바로 일반 병실로 옮겨드렸다는 것이다. 빠르게 회복하여 지금은 통원 치료만 받고 계신다. 속히 쾌차하시길 빈다. 여기까지는 병상에 계신 아버지와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은 메리 포핀스 외에도 많진 않지만 몇 가지 더 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5살쯤 되었을 때 가족 여행으로 함께 갔던 인천 작약도, 그리고 국민학교 시절에 여러 번 가족과 함께 갔던 어린이 대공원, 그리고 장성한 후 효도 여행으로 가족과 함께 했던 곳들이 생각나지만 내 기억 속에서 잊혀진 추억들도 많으리라 짐작한다. 횟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부모와 자식이 상호간에 공유하는 느낌과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많든 적든 분명 그것은 사랑이라 말할 것이다. 메리 포핀스는 아버지와 나를 아름다운 추억의 공간으로 이끌어준 고마운 영화다 해서 여기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45년 전에 봤던 영화가 다시 생각났다는 것, 그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공통분모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모티브로 삼는 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께서도 글을 쓰실 때 어떤 소재를 활용할 것이냐, 또 그 소재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래서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전개해 나갈 것이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또 한 문장 한 문장을 다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 글을 쓰기 위해서 2시간을 썼습니다. 2시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대충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듬은 게 아니고 이 문장을 하나하나 계속 다듬어 나가면서 하나씩 쌓아 나간 거죠. 전체의 틀을 생각하면서 또 앞부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중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맨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가, 그것들을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계산하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대치 연습 있지 않습니까? 한 문장을 만들 때 계속 다른 단어를 바꿔가면서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글쓰기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한다는 거죠. 글이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이 모여서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한 문장 한 문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분에 너무 치우치란 얘기는 아니고 전체 맥락 속에서 이 문장을 어떻게 더 바꾸면 자연스러운 흐름을 전개하는 데 이상이 없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